챕터 3 기계장치 보전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용, 공기구 및 재료입니다. 측정의 기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측정, 그리고 간접 측정, 그리고 비교 측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제품에 대고 실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직접 측정이라고 하고요. 직접 측정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측정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이나 추정으로 값을 구하는 것을 간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비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물체나 값과 비교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측정, 간접 측정, 비교 측정 이렇게 세 가지의 측정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접 측정 방법에는 측정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접 측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 측정기에는 어떤 측정기들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접 측정부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제품에 대고 실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장점은 우선 직접 잴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측정 범위가 다른 측정법보다 넓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품 측정에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것이 판독자에 따라서 치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측정 시간이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판독자가 숙련도가 낮을 경우에 혹은 높을 경우에 그 경험에 따라서 측정값이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측정기의 종류로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측정기, 측장기, 각도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직접 측정기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 측정입니다. 제품 측정 시 표준 치수의 게이지와 비교해서 측정기의 차이를 읽는 방식이 비교 측정이 되겠고요. 이 비교 측정기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다이얼 게이지, 그리고 높이 게이지,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비교 측정기의 장점으로는 측정이 우선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밀도의 측정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측정보다 오차 발생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저울에 기준이 되는 추를 저울의 한쪽에 올려놔 놓고 한쪽에는 대상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물은 이 기준이 되는 추와 비교를 해서 이 추와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품종 대량 생산물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면의 모양, 측정 등 사용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측정 범위가 좁고 기준 최저인 표준 게이지가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측정과는 반대로 실제 치수를 읽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 측정입니다. 한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주어진 허용차 중에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 허용 한계 치수를 정해서 통과와 통과하지 못함, 즉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블록 게이지, 한계 게이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측정이 아닌 비교 측정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 제품에 굉장히 적용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조작이 간단해서 미숙련자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비교 측정이기 때문에 제품의 실제 치수를 읽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측정 치수가 정해지고 한계 치수마다 한계의 게이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측정 방법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세 가지 측정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측정기에 속하지 않는 것. 우선 버니어 캘리퍼스는 직접 측정기의 가장 대표적인 측정기였죠. 나머지는 비교 측정기에 속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측정기구의 종류 및 사용법 보시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직접 측정기에 강철자가 있고요. 캘리퍼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측정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측정기인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외경, 내경, 깊이 이런 것들을 모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교 측정기에서 중요한 측정기였고요. 이것은 외측 마이크로미터와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은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얼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원통형 공작물에 중심 맞추기를 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측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블록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별로 굉장히 많은 기준이 되는 게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사의 피치, 크기, 형태를 측정하는 나사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공작물의 높이나 특정 위치까지의 높이를 측정 및 표시까지 할 수 있는 높이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기준면이 되는 정반이라는 평평한 기준면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그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그 높이를 금극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다음은 센터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센터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나사 절삭공구의 각도와 그 형상을 확인하는 그런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피치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사 내에 인접한 나사까지의 거리인 피치를 측정하는 피치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와이어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곡면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반지름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원통형 구멍의 지름이나 타원도, 원통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실린더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측정 기구들이 있었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게이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측정하는지를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이 측정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측정기에서는 캘리퍼스가 있었고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가 가장 대표적인 직접 측정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우선 물체의 깊이 측정이 가능하고요. 내경, 그다음 외경, 구멍의 깊이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어미자와 아들자의 위치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내려가시면 이 종류로는 M1형, 그 다음 M2형, 12형, CM형이 있습니다. 이 M1형과 M2형을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자, 우선 이 참고 부분에 보시면 M1형은 부척, 미세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위쪽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그림에 아들자라고 표기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부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척이 미세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 M1형이 되겠고요. 부척이 미세하게 이동이 가능한 것이 M2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1형이 M2형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M1형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mm입니다. 아들자 눈금은 어미자를 19mm를 20등분한 것으로 아들자 한 눈금이 0.95mm로 최소 일금값이 0.005mm가 되겠습니다. M2형 같은 경우에는 그 50분의 1mm인데요. 아들자의 눈금은 어미자의 12mm를 25등분한 것으로 아들자 한 눈금이 0.4mm로 되어 있습니다. 즉 0.02m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분의 1mm가 M1형이었고요. 50분의 1mm가 M2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2형이 M1형보다 부척 미세 이동이 가능하므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버니어 캘리퍼스의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우선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멍의 내경과 외경을 측정할 수 있죠. 하지만 나사의 유효 직경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나사의 유효 직경 측정은 삼침법이라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버니어 캘리퍼스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미터 보시겠습니다. 나사의 회전각과 딤블 직경의 눈금으로 확대해서 측정하는 측정기가 마이크로미터가 되겠는데요. 이 다이얼 게이지와 같이 비교 측정기의 가장 대표적인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내측 마이크로미터, 깊이를 측정하는 깊이 마이크로미터, 나사 마이크로미터, 지시 마이크로미터, V온 마이크로미터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요. 자, 이 마이크로미터는 앞장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외측 마이크로미터고요. 여기 나사의 회전각과 딤블 직경의 이 부분이 딤블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눈금으로 확대해서 측정하는 측정기가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측정물을 여기 사이에 두고 이렇게 회전시켜서 눈금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마이크로미터가 되겠고요. 다음은 다이얼 게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회전축의 흔들림 점검, 공작물의 평행도 측정 및 표준과의 비교 측정에 이용하는 측정기가 다이얼 게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다이얼 게이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선반에서 축의 언밸런스, 즉 중심이 잘 맞아 있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여기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보통 원통형의 공작물을 많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얼 게이지가 여기 이 부분 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침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눈금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비교해서 측정하는 측정기가 다이얼 게이지가 되겠고요. 이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외경도 측정할 수 있고, 두께도 측정할 수 있고, 높이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 측정기로는 블록 게이지는 우선 기준이 되는 측정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측정면이 극히 정밀하게 다듬어진 정방형의 블록입니다. 그래서 길이별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블록들이 이렇게 있고요. AA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다. 자, 이 A급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정밀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AA급은 연구소용, 참조용이 AA급이고요. 표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A급,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B급, 그리고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C급이 되겠습니다. 강세의 얇은 판으로 홈의 간극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틈새 게이지라고 하고요. 나사 규격 검사 게이지, 센터 게이지와 스크류 피치 게이지로 나뉘는 나사 게이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사의 피치, 크기, 형태를 측정하는 것이 나사 게이지였었죠. 높이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측정하고 위치를 금극기를 해주고요. 구멍 위치를 점검하고 표면 점검 등에 사용하는 게이지, 높이 게이지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선반에서 나사 바이트 설치 및 각도를 측정하는 센터 게이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사 절삭 공구의 각도와 형상을 확인하는 그런 측정기가 센터 게이지가 있었죠. 나사의 피치를 측정하는 피치 게이지도 있습니다. 광선의 지름, 판 두께를 측정하는 와이어 게이지, 그리고 모서리 부분의 반경을 측정하는 반지름 게이지라는 것도 있었고요. 원통형 구멍의 지름이나 원통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실린더 게이지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하나씩 내용 체크해서 이렇게 용어와 그 측정기의 특징을 매칭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관련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에서 나사 절삭 바이트의 설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게이지로서 게이지 위에 있는 스케일은 인치당 나사수를 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맞는 것. 자, 블록 게이지는 기준 블록 게이지라고 했었죠. 자, 또한 나사 절삭 공구의 각도와 형상을 확인하는, 즉 나사 절삭 바이트의 설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게이지, 센터 게이지가 됐었습니다. 틈새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간극을 측정하는 측정기였었죠. 나사 게이지 안에 그 센터 게이지와 스크류 피치 게이지로 나뉘는데 나사 게이지에 속하는 그런 측정기였습니다. 따라서 나사 절삭 바이트의 설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게이지는 센터 게이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내용입니다. 자, 아베의 원리라는 그 법칙이 있는데요. 아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표준자와 피측정물은 동일 축전상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선은 아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장기, 일반적인 측정기들이 포함이 되고요. 외측 마이크로미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베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외측 마이크로미터와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는 이 그림이 나타나 있는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베의 원리를 적용이 되는지 위배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피측정물은 이 위치에 위치가 되죠. 그리고 표준자는 여기 선상에 있습니다. 피측정물과 표준자는 보신 바와 같이 동일 선상에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아베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피측정물은 여기 밑에 1번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자는 이쪽에 있죠. 2번 선상에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표준자와 피측정물이 동일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의 원리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아베의 원리가 무엇인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아베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어떤 것들이 아베의 원리에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베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버니어 캘리퍼스, 아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외측 마이크로미터, 같은 마이크로미터지만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아베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품 검사 단계도 있는데 소재를 검사하고 부품을 검사하고 조립 검사하고 성능 검사한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 검사가 무엇인지, 성능 검사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측정 오차 보시겠습니다. 자, 측정 오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측정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오차가 있습니다. 측정한 사람에 따라서 생기는 오차가 개인 오차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숙련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숙련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그 오차는 개인 오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기 오차입니다. 측정기 오차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측정기 구조나 측정 압력, 측정 온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측정기를 다른 측정기를 썼을 때 설정 조건이나 이런 측정기의 환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그리고 달라지는 그런 오차가 계기 오차, 측정기 오차가 되겠고요. 환경 오차랑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오차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그런 측정 조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차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측정기의 측정 압력, 측정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는 계기 오차고요. 측정기 압력이 아니고 그 주변의 압력이나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는 환경 오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우연 오차라고 하는 것은 개인 오차나 외부 조건에 의한 오차를 없애고 기기 오차를 보정해도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오차, 계기 오차, 환경 오차를 모두 없애도 어떤 현상을 측정함에 따라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오차가 우연 오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부분의 마찰이나 끼워 맞춤의 변화, 측정 변화, 이런 원인들로 발생하는 오차가 우연 오차가 되겠고요. 측정력의 그 영향에 따라서 생기는 오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그 오차도 있는데요. 이거는 계측기의 측정량을 증가시킬 때, 감소시킬 때 동일 측정량에 대해서 지시값이 다른 그런 오차, 히스테리시스 오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측정량 그 변화 시에, 그리고 변화할 때마다 조금씩 측정기가 틀어지거나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오차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적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온도나 그 압력 등의 영향, 계기의 고정 자세 등에 의한 오차에 해당되는 것. 우선 주위 온도나 압력 등에 의한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기 오차와 환경 오차를 두 개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측정기의 압력, 측정기의 온도가 아니라 주위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주위죠, 주위. 주위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은 아베 원리를 만족하는 측정기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아베 원리를 만족하는 측정기, 피측정물과 표준자의 그 위치가 동일 축선상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만족하는 측정기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측장기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아베 원리를 위배하는 대표적인 측정기로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었죠. 그래서 피측정물과 표준자와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이 아베 원리를 적용이 되는지 위배가 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므로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비용 공기구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체결할 때 사용하는 체결용 공구 보시겠습니다. 공구라고 하는 것은 기계설비, 기구 등의 각 부품을 분해, 조립, 정비할 때 사용하는 것을 모두 공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체결용 공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패너 계열이 체결용 공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스패너 종류로는 이렇게 입이 양쪽에 있는 양구 스패너, 입이 한쪽에만 있는 편구 스패너가 되겠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조여줄 때 사용하는 부분을 입이라고 하고요. 그 입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절 렌치, 즉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몽키 스패너 가 되겠습니다. 훅 스패너라고 하는 것은 둥그너트 등 그 원주면에 홈에 파져 있는 부분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그 형상처럼 이렇게 후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훅 스패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L렌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구나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공구로 이렇게 L자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 홈은 육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각 렌치라고도 하고요. L렌치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분해용 공구입니다. 분해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분해용 공구가 되겠는데요. 축에 고정된 기어나 커플링 등을 빼낼 때 사용하는 것은 이 기어 풀러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 풀려고 하는 그런 기어나 커플링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볼트를 풀어줌으로써 빼내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베어링 풀러도 있습니다. 축에 고정된 베어링을 빼내는 공구가 베어링 풀러가 되겠고요. 스냅링 플라이어는 이렇게 축용과 구멍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품을 물려서 잡거나 구부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스크류 엑스트랙터 굉장히 많이 출제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볼트가 부러졌을 때 절단된 볼트를 빼내는 데 사용하는 공구가 이 스크류 엑스트랙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의 밑부분이 부러졌을 때 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 볼트가 부러졌을 때는 스크류 엑스트랙터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생긴 그 공구가 스크류 엑스트랙터가 되겠는데요. 이 볼트가 부러졌을 경우에 이렇게 맞춰져서 맞물린 다음에 이렇게 절단된 볼트를 천천히 빼내는 그런 공구가 스크류 엑스트랙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윤활용 기구 보시겠습니다. 자, 윤활할 때 사용하는 기구, 윤활유를 주입하는 오일건, 그리스를 주입하는 그리스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 수동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배관용 기구도 있는데요. 파이프를 쥐고 회전시켜서 분해,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프 렌치, 그리고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커터, 그리고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바이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바깥지름, 즉 외경의 나사, 즉 수나사를 내는 그런 기구, 오스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축을 고정을 시켜두고 이렇게 외경에 나사산을 내주는 그런 기구가 오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구부려주는 기구는 파이프 밴더가 되겠죠. 정비용 측정 기구로는 그 베어링의 윤활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인 베어링 체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동을 측정하는 기구, 진동계, 소음을 측정하는 지지 소음계,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회전계,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등이 있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용 측정 기구 중 베어링의 윤활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를 물어봤는데요. 베어링의 윤활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는 베어링 체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용 재료 보시겠습니다. 먼저 접착제 보시겠습니다. 물질의 접착력에 의해서 동종이나 다른 어떤 물질의 접착력에 의해 고체를 접합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접착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접착제는 구비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체 표면의 좁은 틈새에 침투를 해서 모세관 작용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러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관 안에서 액체가 중력 방향과 관계없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그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요. 액체와 관벽 사이의 부착력과 액체 분자들끼리의 응집력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모세관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종이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 또는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관 작용을 하는 것이 접착제의 첫 번째 구비 조건이 되겠고요. 액상의 접합제가 도포 후에 용매의 증발 냉각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고체화한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상이었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고체화되어서 일정한 강도를 가질 것, 이것이 두 번째 구비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액상이었다가 고체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액체성일 것, 이것도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매 또는 분산매의 증발에 의해서 경화되는 접착제를 유화액형 접착제라고 하는데요. 이 밑에 접착제 종류에 나와 있습니다. 접착제 종류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착제 종류에는 우선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매칭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우선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경화하는 것을 중합제형 접착제라고 합니다. 순간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매 및 분산매의 증발에 의해서 경화되는 것이 유화액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매와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용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여서 균일한 용액을 만들 때 용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액체를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라고 하는 것은 균일한 용액을 만들 때 녹이는 역할을 하는 액체이므로 물과 에탄올, 아세톤 등이 있고요.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분산 시스템에서 입자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매질로서 이것은 반드시 녹여지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녹지 않아서 입자들이 종종 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분산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용매라고 하는 것은 다 녹는 그런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매 또는 그 분산매의 증발에 의해서 경화되는 것이 유화액 에멀전형 접착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냉각에 의해서 경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열용융형 접착제라고 하고 압력을 가해서 눌러줘야지만 부착이 되는 접착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강압형 접착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접착제 4개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 경화하는지 이 내용을 용어와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별 접착제의 특징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혐기성 접착제와 액상 게스킷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혐기성 접착제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진동이 있는 차량, 항공기, 동력기 등의 풀림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접착제가 혐기성 접착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혐기성 접착제의 용도가 되겠죠. 용도 알아두시고요. 혐기성 접착제의 특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차단하게 되면 중압이 촉진되어서 경화가 됩니다. 여기서 중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작은 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큰 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중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차단하게 되면 중압이 촉진되어서 경화가 되는 그런 접착제가 혐기성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영구적이고요. 노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혐기성의 이 용도, 혐기성 접착제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액상 게스킷입니다. 상온에서 유동적인 접착성 물질로 이것은 바른 후에 보통은 우리가 일정 시간 지난 후 건조가 되고요. 이 누설을 방지하는 게스킷이 액상 게스킷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른 직후에 접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액상 게스킷은 그 바른 직후 접합에도 관계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균일하게 얇게 칠하고요. 접합된 수분, 그다음 기름 등 오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접합면을 보호하고 누수를 방지하고 내압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액상 게스킷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직후에 접합에도 관계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참고 부분에 보시면 혐기성 접착제 사용상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공기가 차단되면 중압이 촉진되어 경화되는 접착제. 공기가 차단돼서 중압이 촉진되어 경화되는 접착제는 혐기성 접착제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동이 있는 차량, 항공기, 동력기 등의 체결용 요소 풀림과 누설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혐기성 접착제가 되겠죠. 여기서 혐기성 접착제의 중요한 그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접착 재질이 금속 계통이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론 부분에도 이 내용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방청류 보시겠습니다. 이 방청류도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우선 방청윤활유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줍니다. 우선 용재 희석형 방청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녹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휘발성 재료를 유기용자에 녹여서 분산시킨 액체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막의 성질에 따라서 1종 KP1에서 KP3까지로 분류를 합니다. KP1에서 3은 용재 희석형 방청류가 되겠고요. KP4에서 KP6까지는 바세린, 즉 와세린 방청류로 분류를 합니다. 윤활 방청류에 대한 내용 가장 많이 기출이 됐었는데요. 윤활성 및 방청성을 가지고 있는 방청류, 용도 및 점도에 따라서 KP7, KP8, KP9, KP10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KP7에서 9까지는 1종 1호
1종, 2호, 1종, 3호로 1종으로 모두 분류를 하고 있고요. KP10부터는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청 윤활유 2종에는 이렇게 2종 1호는 KP10-1 저점도 유막을 의미하고요. 2종 2호 KP10-2 중점도 유막으로 분류합니다. 자, 2종 3호는 KP10-3이라고 해서 고점도 유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윤활 방청류는 1종은 KP7에서 KP9까지 의미한다. 그리고 KP10부터는 1종 4호가 아니라 2종으로 분류한다는 것,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문 제거형 방청류도 있습니다. KP 제로로 표시하고요. 방청 그리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스를 주재료로 한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반고체죠. 각종 베어링, 크레인, 이런 중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윤활 및 방청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KP11로 표시를 합니다. 기화성 방청류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밀봉장치 보시겠습니다. 실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고정된 실, 그리고 운동하는 부분의 실, 고정용은 게스킷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요. 자, 운동하는 곳은 그러니까 동적실이죠. 패킹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된 부분의 실을 게스킷이라고 한다. 그리고 운동 부분의 실을 패킹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의 조건은 이렇게 앞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내열성과 내압성, 내마멸성이 높아야 되고 실이 오일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이 금속면에 손상을 주면 안 되고요. 타 부품에 간섭을 주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형 재료 중 방청 윤활유의 종류와 기호가 잘못 연결된 것. 자, 우선 방청 윤활유는 KP7에서 KP9까지 1종이고요. KP10부터는 2종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1종 1호는 KP7, 1종 2호는 KP8, 1종 3호는 KP9, 그리고 1종 4호가 아니라 2종 1호가 KP10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